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18일 만인데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는데 이 대표 소환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조사를 앞두고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사유화했다, 독재 정권의 사법살인이라며 지난번보다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먼저 김민찬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고 쟁점과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검은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이재명 대표. 오늘은 포토라인에 혼자 섰습니다. 이 대표는 준비한 A4 용지를 꺼내들며 기자들에게 여유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왜 떨어요? 9분이 넘었던 지난번에 비해 입장문 길이도 짧아졌습니다. 하지만 비판 수위는 더 강했습니다. 오늘 이 현장을 기억해 주십시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현장입니다. 이제 이 나라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입니다.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살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 대표는 겨울이 봄을 이길 수 없듯이 권력이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며 진실의 힘을 믿는다고도 말했습니다. 한 달에 2번이나 자신을 포토라인에 세운 검찰과 여권을 맹비난하며 야당 탄압 메시지를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청에 들어가기 전 이른 아침부터 기다린 수백 명의 지지자들 앞에 먼저 섰습니다. 응원 나온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단상에 올라 짧게 손도 흔들었습니다. 길 건너에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고함을 지르며 지지자들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지난번 추석 때는 검찰청 입구까지 15분을 걸어서 갔지만 이번에는 다시 차를 타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이 대표는 출석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진술서 서문을 공개하며 검찰 수사의 부당성과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1년 4개월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당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선에서 수사가 멈췄었는데 정권 교체 이후 유 본부장이 입장을 바꾸면서 상황은 급반전됐죠. 결국 제1야당 대표를 검찰청 포토라인에 세우면서 이제는 물증이 있느냐가 수사의 관건이 됐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쟁점을 나세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재작년 가을 불거진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은 지난 대선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자체가 그냥 배임 아닙니까? 그 밑에 사람들은 구속이 됐는데. 검찰의 1차 수사는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법정에 세우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수사팀이 교체된 뒤 뇌물 종착지였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자신은 전달자일 뿐이라고 입장을 바꾸면서 상황은 급반전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부원장, 정진상 전 실장이 차례로 구속됐고 결국 이재명 대표가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수사 핵심은 이 대표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았다면 어디까지 알았냐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시장은 모든 보고를 받고 승인하는 과정에 있었다며 결론적으로 이 대표가 최종 결정권자라고 못 박았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대장동 일당이 은행 컨소시엄 뒤에 숨은 줄도 몰랐고 유 전 본부장이 그들과 결탁한 비리를 알 수도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수사 성패를 가릴 관건은 물증의 여부입니다. 검찰은 각종 특혜와 지분 약속이 유동규, 정진상 두 사람을 거쳐 보고됐고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승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전 실장이 부인하면서 보고 경로가 끊긴 상태입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진술뿐 아니라 물증과 근거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추가 출석을 요청한 뒤 이 대표가 불응할 경우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함께 묶어 신병 처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두고 여야는 하루 종일 거친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기괴하고 짜증나는 광경이라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없는 죄를 씌워 망신 주기를 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어서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표적 조작 수사로 대선에서 경쟁했던 이 대표에게 없는 죄를 씌우고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 주기를 하고 있다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민생에는 관심 없고 오직 이 대표 죽이기에만 혈안이라는 겁니다. 여당의 본분과 국민에 대한 의무는 제쳐두고 오직 야당 공격으로 허송세월을 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국민이 부여한 책임은 다하면서 정치 공세를 하십시오. 친 이재명계 의원 10여 명은 이번에도 이 대표의 출석을 배웅했습니다. 혼자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검찰의 탄압에 당이 뭉쳐 맞서겠다는 뜻을 드러낸 겁니다. 목적을 가진 1위대 속으로 혼자 더 들어가시는 같은 느낌이 들어서 험난한 길을 가시밭길을 가는 것에 같이 지켜보기 위해서 왔고요. 국민의힘은 출석할 때마다 야당 의원들이 동행하고 지지자들이 집회를 여는 것을 기괴하고 짜증나는 광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의 입장문에 대해 검사는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며 검사의 나라, 사법살인 같은 말은 가당치 않다고 받아쳤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재명 대표를 참아줘야 합니까? 이 대표 정치는 참 좀스럽고 지저분합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보려 모두를 진흙탕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출석에 여야는 하루 종일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이번 주 내내 전국을 강타한 한파는 주말인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제주는 어제 강풍에 이어 폭설이 내리면서 항공기 100여 편의 운항이 지연됐습니다. 다행히 내일부터는 당분간 평년 기온을 회복할 거라는 예보입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어제 순간 최대 풍속 20m의 강풍에 휘청이던 제주는 밤새 내린 눈으로 산과 도심 모두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늘만 20cm 이상의 눈이 쌓인 한라산 탐방은 통제됐고 시내는 폭설로 엉망이 됐습니다. 차를 못 움직이게 돼서 그게 정말 힘들고 올겨울은 또 눈이 워낙 갑자기 많이 오는 경향이 좀 있어서 얼어붙은 도로에 미끄러진 차량과 승합차가 부딪혀 6명이 다쳤고 승용차와 LPG 운반 차량이 각각 다리 및 하천으로 떨어지거나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어제 강풍에 대규모 결항이 빚어진 제주공항은 오늘은 폭설까지 더해져 항공기 180여 편의 운항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진 부산의 바다는 파도가 부서진 자리마다 바닷물이 얼어붙었습니다. 갯바위는 하얀색 얼음 조각이 됐습니다.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지만 해가 뜨면서 서울과 수도권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해제돼 야외 활동을 즐기기 위해 가족 단위 나들이 객이 외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방학이 돼서 엄마 아빠랑 놀러 왔어요. 스릴이 넘치고 짜릿했어요. 기상청은 내일부터 전국이 영상권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우리나라 북서쪽의 찬 공기가 동쪽으로 빠져나가며 내일 오후부터 기온은 당분간 평년 수준 추위를 보일 것으로. 다만 다음 주 목요일에는 북쪽 찬 공기가 내려와 일시적으로 춥겠고 2월 중에도 매서운 한파가 찾아올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보육시설에서 지내다 사회로 나온 청년들이 생활고와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다 세상을 등지는 비극이 지난해 연이어 발생했는데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가 청년들을 챙기겠다고 약속했고 최근 정부는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을 만나보니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았습니다. 조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고시원에 사는 23살 현주 씨. 부모님의 이혼으로 9살 때 보육원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에게 흉기까지 휘두르던 아버지와는 살 수 없었고 어머니도 재혼하면서 현주 씨 양육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보육원을 나온 건 8년 뒤인 17살 때 동료 원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나서였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지내던 친구가 집단 괴롭힘을 당하다 스스로 세상을 떠났는데 현주 씨도 가해자에게 항의하다 성폭력을 당했던 겁니다.
협박까지 하면서 성추행을 해가지고 바로 그냥 선생님한테 다다다다 달려가서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CCTV까지 확인한 보육원 직원들은 경찰에 신고하기는커녕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퇴소를 권했습니다. 그렇게 퇴소한 현주 씨는 당시 300만 원 수준이던 자립정착 지원금과 매달 수십만 원의 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18살 이후에 나와야 자격이 생기는데 그 직전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고시원에서 기초생활수급비 80만 원으로 생활하며 일자리를 찾는 중입니다. 32만 원씩 제가 달마다 내고 있고 핸드폰도 교통비도 제가 알아서 좀 달마다 이렇게 내니까 거의 내고 나면 한 20 얼마 남아요. 보육원을 나선 이른바 자립준비 청년이지만 정부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원래 들어봤었어요? 아니요, 저는 몰랐고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고 싶은 거예요. 지난해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21살 여성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그 안에서 자랐어. 엄마가 없던 게 딸이 죽었어. 아가씨가. 만 18세가 되기 딱 보름 전 퇴소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이런 중간 퇴소 아동은 5년간 6,800여 명. 정부가 최근 자립수당 인상 등 대책을 내놨지만 중간 퇴소 아동은 여전히 예외입니다. 때로는 제도를 잘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가족 대신 화상으로 서로를 만난 자립준비 청년들. 저 취업했어요. 20대 중반인 정민 씨는 대학에 가면 보호기간이 연장된다는 걸 몰라서 성인이 되자마자 군대에 갔습니다. 대학교를 가면 보호 연장 아동이 됐었거든요. 그런 정보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게 다 끊겼어요. 그 아동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좀 뭐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그런 이제 지지 체계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가족이 없고 정서적 어려움을 겪었던 자립준비 청년들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